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나고 싶지 않았던 적 있으신가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잠을 못 잔 것도 아닌데 그냥 침대에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순간 말입니다. 샤워하기도 귀찮고 밥 먹기도 귀찮고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심지어 좋아하던 일조차 하기 싫어지는 그런 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신을 보며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이럴까 하면서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당신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은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 오랫동안 버텨온 마음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심리학자와 철학자들은 이 무기력이라는 감정을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관찰했고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했으며 현대인의 번아웃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무기력의 원인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을요. 196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실험을 했습니다. 개를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그룹의 개들은 레버를 누르면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룹의 개들은 무엇을 해도 충격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두 그룹 모두를 쉽게 탈출할 수 있는 상자에 넣었는데 첫 번째 그룹의 개들은 재빨리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룹의 개들은 전기 충격을 받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데도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셀리그만은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엇을 해도 소용없다는 경험이 반복되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복된 경험이 뇌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1942년 나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은 동료들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았고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은 환경에서도 죽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몸의 강함이 아니라 삶의 의미였습니다. 한 동료 수감자는 3월 30일에 해방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텼는데 그날이 지나도 해방은 오지 않았고 며칠 후 죽었습니다. 반대로 프랭클은 이 경험을 책으로 쓴다는 의미로 살아남았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1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들을 치료하며 발견했습니다. 같은 트라우마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데 그 차이는 열등감과 보상 메커니즘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쓸모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칼 융은 중년의 위기를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무기력해지는 것은 진짜 자기 자신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요.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캐럴 드웩은 수천 명의 학생들을 연구하며 발견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한 번의 실패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시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요. 이 모든 연구가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무기력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겪어온 환경, 잃어버린 의미, 반복된 실패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10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의미를 찾으십시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만은 빼앗을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때로는 저녁에 친구와 나눌 빵 한 조각이었고, 때로는 언젠가 이 경험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으며, 때로는 아내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의미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을 버틸 이유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걸 먹는다. 친구와 통화한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본다. 이것만으로도 오늘을 버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버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으십시오. 두 번째 방법, 몸을 먼저 움직이십시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제임스는 젊은 시절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실험을 했습니다. 마음이 바뀌길 기다리지 말고 일단 몸을 움직여 보자.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 걸었습니다. 기분은 여전히 우울했지만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30분쯤 걸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제임스는 깨달았습니다. 감정은 행동을 따라온다. 현대 신경과학도 이것을 확인합니다.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고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며 이것이 기분을 개선합니다. 5분만 걸어보십시오.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어보십시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보십시오. 마음이 먼저 바뀌길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 방법, 비교를 멈추십시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융은 중년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40살 즈음 그는 자신이 프로이트의 그림자 속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프로이트는 유명했고 존경받았으며 융은 그의 제자로만 알려졌습니다. 융은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만의 길은 무엇인가? 그는 프로이트와 결별했습니다. 외부의 기대를 버리고 자신만의 심리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융은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SNS는 끊임없는 비교를 만들어냅니다. 남들은 성공하고 여행 가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자신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편집된 하이라이트일 뿐입니다. 당신의 속도로 가십시오. 남들이 달릴 때 당신은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지 빠른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방법,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십시오.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란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행동하는 것이다. 아들러는 어린 시절 병약했습니다. 구루병을 앓았고 동생이 자기 옆에서 죽었으며 5살 때 폐렴으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의사는 아들러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포기하십시오. 하지만 아들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살릴 거야. 완벽한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의 목표가 있었기에 움직였습니다. 완벽주의는 실패를 피하기 위한 또 다른 회피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되면 시작하겠다는 말은 사실 영원히 시작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60점짜리 일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100점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시작하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5번째 방법,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어빙 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밀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고통을 숨기면 고통은 더 커진다. 얄롬은 암 환자들의 집단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혼자였습니다. 나만 이렇게 아프다. 나만 두렵다. 나만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단에서 만나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혼자일 때는 감당할 수 없었던 고통이 함께하니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얄롬은 이것을 보편성의 치유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 때 우리는 조금 더 견딜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기력을 숨기지 마십시오. 친구에게, 가족에게, 상담사에게 말하십시오. 요즘 힘들다, 무기력하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6번째 방법, 실패를 정체성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캐럴 드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나는 실패했다이지 나는 실패자다가 아니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을 연구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자신의 능력 한계로 받아들이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학습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시도합니다. 드웩의 실험에서 아이들에게 어려운 퍼즐을 줬습니다. 고정 마인드셋 아이들은 실패하자 좌절했고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 아이들은 실패를 재미있어 했고 다른 방법을 시도했으며 아직 못 푼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실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을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방법. 거창한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가장 작은 순간에 있다.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뭐죠? 동료는 답했습니다. 집에 딸이 있어요. 딸을 다시 보고 싶어요. 이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거창한 꿈이 아니라 한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작은 이유가 그를 살게 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유를 찾으십시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걸 먹는다. 친구와 통화한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 이것만으로도 오늘을 버틸 수 있습니다. 작은 이유들이 모여서 인생의 의미가 됩니다. 8번째 방법, 감정을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그것은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 슬픔을 억누르면 우울이 되고, 분노를 억누르면 폭발하며 불안을 억누르면 공황이 됩니다. 대신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무기력하다, 슬프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조금 작아집니다.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말해 보십시오. 미묘한 차이지만 전자는 당신이 슬픔 자체인 것처럼 들리고 후자는 당신이 슬픔을 관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감정은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신호입니다. 무기력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버텨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들으십시오. 9번째 방법, 속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다. 회복은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경주가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사람이 결국 다시 걷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천천히 가고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걸음씩만 가도 1년이면 365걸음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100m를 갈 때 당신이 10m를 가도 당신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10번째 방법, 이미 시작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 회복에 대해 묻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삶과의 연결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묻고 있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절망은 고통 빼기 의미다. 고통이 있어도 의미가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에서 의미를 빼면 절망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의미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무기력은 끝이 아니라 삶이 방향을 다시 묻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10가지 방법을 모두 완벽하게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만요. 5분만 걸어보는 것, 친구에게 요즘 힘들다고 말하는 것,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걸 먹는다는 작은 이유를 찾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그 질문 앞에서 조금 덜 자신을 몰아붙이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